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 산문 여러분들 분석 연습 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기영의 길 들어갈 차례죠. 세 번째 작품. 자,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 분석 연습 들어가는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들어간다. 자, 이 시간은 산문을 어떻게 하면 잡을지 나 어떻게 하면 산문을 내가 능력껏 풀 수 있는 거야? 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 고3이지 어린 아이가 아니야. 어린 고1이 아니야. 이제는 고3이다. 수능 이번 시험 보셨습니까? 와우, 진짜 뭐 비문학에 비해서 문학이 쉬웠고 비문학이 어려웠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문학도 마찬가지로 난이도 상당히 있었고요. 결국 EBS 반영이 많지 않았던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 결국은 EBS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쓰기 위해서라도 EBS를 공부하는 건 맞지만 그 외에 낯선 작품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수능 국어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연습을 계속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작품 하나하나에 내가 오늘 현기영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정말 그렇게 알아야 되는 작품이라면 제가 해준다니까요. 그 외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토대로 자, 현대산문은 줄거리가 중요해를 잊지 마시고 제가 먼저 계속 스타트 할게요. 자, 이어갈 테니까 자, 문제가 네문항이어서 사실은 네문항의 적정 시간이 6분입니다만 저는 촉박하게 드려요.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단축하셔야 되거든요. 자, 5분이면 좀 촉박해요. 자, 5분을 드릴 테니 현기영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 문제를 먼저 보시고 이렇게 즉석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문을 읽어가다가 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가서 풀고 오고 알고 있지? 자, 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막 어차피 여러분들 힘들게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야. 집중해서 내 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질 테니까 문제 풀고 똑같이 시간 잴게요. 풀고 와서 시작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맞습니다. 자, 시간이 모자랐을까? 사실 문제를 보면서 약간의 팁을 얻고 그 다음에 빨리 먼저 풀 수 있는 거 풀어내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을 조금 빨리 읽어 내려가는 시기면 사실은 부족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연습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부족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천차만별인 학생들과의 차이기 때문에 등급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시간 내에 못 푸셨다면 적어도 5분 내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내에 맞추셔야 돼요. 자, 출발할게요. 자, 현기영의 길은요. 사실은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이 아니에요. 사실 EBS에서 좋아하고 자주 출연했던 작품이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있죠. 이 순이 삼촌은 해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EBS 작품이 나올 때 제가 요거는 한 번 더 거론을 해드릴 거고, 자, 이 현기영의 순이 삼촌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현기영이 이제 주되게 잡았던 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 이 시대적 배경도 우리 교재에 나왔지만 4.3 사건이거든요. 제주 4.3 사건. 사실 뭐 더 정확하게 4.3 사건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을 알고 글을 읽으면 물론 편하지요. 편하지만 모든 역사적인 지식 혹은 시대적인 배경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풀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모든 지문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풀 수 있도록 지문에 최적화돼서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뭐 4.3 사건을 알든 모르든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뭐 적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토벌대가 있어. 그러면 토벌대는 토벌대고 적은 적이야. 둘이 서로 대치하는구나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4.3 사건은 알고 계시죠? 그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그거지. 쉽게 얘기하면 적을 여기서의 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산군이라든가 이러한 그 적군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그들을 색출해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색출해내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색출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싸잡아서 거의 한 마을의 양민들, 그러니까 선량한 그냥 우리의 그냥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을 쌍그리 모아다가 죽였잖아. 이게 이제 4.3 사건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그러한 때의 그런 아픔. 근데 그 아픔이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외워라가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4.3 사건을 너희가 알아야 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특징이라도 기억을 하는 소리야. 이 사건은 결국은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개개인이 뭔가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코패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토벌대들도요 마찬가지야. 그들을 싸잡아서 죽였을 때도 물론 그들 중에도 굉장히 악랄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하겠지만 꼭 하고 싶었을까? 그냥 상황이 여건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정책적으로 내려온 지시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역사적인 비극이죠. 이건 말 그대로. 그 비극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 학살된 양민들 중에는 다 가족이 있었을 거고요. 그 가족이 몰살된 가족도 있지만 일부 살아남은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상처야. 내 가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어. 이런 거거든. 그래서 4.3 사건을 현기영은 다루고 싶었을 거예요. 역사적 비극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겠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순이 삼촌도 정확하게 그 내용이고요. 이 작품도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은 역사적인 비극이지 개인의 악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게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현기영이 그런 작품을 주되게 쓰고 두 작품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찌됐든 배경 지식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접근을 한다. 됐지?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접근을 할게요. 자, 문제를 가장 먼저 보는 거야. 자, 1번을 보니까 위글의 이야기 구성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줬어요. 고맙잖아. 고맙죠. 왜냐하면 보기는 우리한테 최대한의 팁을 주는 거예요. 최대한의 팁을 제가 한번 여기다가 막 중요해서 필기는 아니야 얘들아. 팁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박춘보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박춘보의 이야기를 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쓸 거구나. 인 거와 함께 여기가 박춘보 이야기가 2고 이게 이야기 1이야.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나지 않았나? 기본적인 뭐가 끝났냐면 이거 액자식 구성이겠구나. 그래서 큰 이야기 속에 나라고 하는 1인칭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 박춘보 이야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구나를 알아야 지문 읽을 때 빨리 읽죠. 이 내용이 없으면 사실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읽었을 때 잠깐만 줄거리를 꼬이게 만드는 거거든. 잠깐만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야? 갑자기 얘가 왜 나와? 이게 줄거리를 꼬이게 만드는 거거든. 산문이 줄거리를 찾는데 주요한 핵심이 줄거리를 찾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팁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인칭이야. 큰 이야기가 그 속에 박춘보 이야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팁을 정리해서 준 거고요. 이와 관련된 거 결국은 줄거리지. 자, 읽다 보니까 우리는 이 팁을 가지고 읽을 거야.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1, 2, 3, 4, 5번 중에서 고를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어쨌든 봐두시고 자, 이번 밑줄 문제는 사실은 즉흥적으로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가면서 기억 나올 때 기억 앞뒤까지 최대한 읽고 와서 확인하고 니은이 나오는 부분까지 읽었으면 와서 확인하고 하셔도 돼요. 되지만 제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이미 풀었으니까 쉬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밑줄 앞뒤 보면 돼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다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억을 읽고 니은을 읽고 즉석에서 읽어가면서 체크해도 되지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지문이 있으면 이게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가 디귿이고 하면 한 이 정도 끊고 읽었어. 끊고 줄거리 해당하는 거 선지를 찾다가 어머나 기억이 있었으니까 기억 선지를 확인하고 여기까지 끊었어. 전체 줄거리를 확인하는 선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3번 문제든 4번 문제든 있겠지만 그래도 니은 있으니까 니은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잡으셔도 되고 밑줄 문제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남은 시간이 촉박해서 난 이 문제라도 풀겠어 라고 한다면 요거 앞뒤 보면서 얘 보고 가서 살짝 얘만 봐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방법론은 다양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제가 우선 답이었던 보고 갈게요.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빨리 페이지 19페이지 가서 디귿을 보시면 나도 그 골짜기에서 총 맞아 되져 불어야 하는 건디. 자, 사투리입니다. 저 사투리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어갑니다. 별차는 목숨 안즉거정 인즉거정 그러니까 안즉거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그때 되져 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시겠으면 앞뒤 보라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춘보 씨는 두 줄 내려옵니다. 심한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죠. 그러니 내가 왜 살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어요. 부정이야 긍정이야? 매우 부정적이죠. 죄책감에 떨고 있잖아.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데 3번처럼 인물의 내적 번뇌가 해소되었어 라는 긍정적 표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자, 3번을 봐주시면 3번 문제의 특징도 마찬가지야. 라지 A 부분을 희곡으로 아유 고맙잖아 얘들아. 이런 게 고마운 거잖아.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만 가서 빨리 읽고 풀 수 있는 거잖아. 말이 희곡으로 각색이지. 제가 매번 얘기하죠. 가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줄거리로 푸는 거지. 각색의 의미를 둔다거나 희곡으로의 전환 과정에 초점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랬을 때 가서 봤더니 내가 개머리판 없는 카빈총 하면서 뭔가 지시문이 들어가고 그래서요? 이게 뭐 의아하다는 뜻인지 그래서요? 다양할 수 있죠. 아니면 못마땅하다는 건지 아니면 초조해서 뭔가를 기다리며 이걸 알고 싶으면 가서 앞뒤를 봐야지요. 앞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가슴이 섬뜩했어요. 왜? 아버지의 죽음의 대목이 끼어 있거든. 카빈총이요? 그러면서 나는 바짝 긴장해서 그 다음 말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초조한 거 아니에요? 의아하긴 뭐가 의아해. 초조해서가 가장 많고 그래도 애매하지만 늦는다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까지 늘 수는 있지만 그 뒤에 그 박춘보의 대사 그 뒤에 박춘보가 얘기를 하고 나서 나의 목소리를 한다면 눈을 지그시 감는 건 어울리지 않죠? 뭔가 떨리는 목소리로가 가장 어울린다면 앞뒤 문맥상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라지 A만 보고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얘들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얘만 가서라도 보고 체크해야지. 그럼 얘는 체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4번을 보니 시와 연계 짓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를 분석을 시키는 것과 동시에 줄거리까지 체킹하는 거라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선지를 살짝만 보고 넘어가서 줄거리를 통해서 찾는 것도 가능해요. 살짝만 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거거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거란 소리는 뭐냐면 나머지 4개는 적어도 이 중에 4개는 맞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선지만 봐도 줄거리가 대충 잡혀요. 예를 들면 봐봐. 1번 선지. 지금 문제 푸는 요령 가르쳐주는 거야. 자, 1번. 이제 깡마른 노인으로 변해버린 박춘보. 이제 박춘보라는 인물이 이야기잖아. 이제는 깡마른 노인으로 변했다고? 이게 답일지 아닐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우선 선지 확인. 2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애썼을 뿐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죠. 생존을 위해서 살았을. 그리고 3번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 갖게 되었던 아픔. 이게 뭐 앞에 가서 살짝만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나의 아버지가 박춘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 어찌됐든 4번을 보시면 토벌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에 더 충실하고 싶었던 5번을 보시면 박춘보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현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에 대충 이 중에서 틀린 게 하나 있을 거야를 생각을 하고 앞에 가서 읽으면서 와서 대응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그러라고 이제 살짝 보는 거야. 그런데 사실 1, 2, 3, 4, 5번 선지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선지가 있지요. 뭔가 역사적인 현실? 박춘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늙어버린. 그래서 상처를 받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지? 그런데 하나만 매우 전투적이고 의지적이죠. 그렇죠? 4번 선지가 조금 동떨어졌지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찍듯이 답을 찾을 건 아니고 단지 뭐 요런 내용 살짝 4번 의심 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지문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제가 이따 보여줄 건데 살짝 읽어드릴 건데 지문을 읽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박춘보도 어찌할 수 없이 그때는 토벌대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기에 그 뒤에 죄책감에 몸을 떨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자기 아버지가 죽었거든.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엔 그것 때문에 분노했으나 그 뒤에 박춘보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박춘보가 아마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리 잡기 위해서 하고는 내용이 매우 동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줄거리가 파악되면 당연히 4번이라는 건 나오는 그런 선지예요. 자, 어찌됐건 줄거리 파악하는 연습 때문에 제가 살짝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문제 거의 다 풀었잖아. 그치? 이런 거야. 사실 그래서 얘기했잖아. 첫 시간에. 또 얘기해? 또 얘기하고 가요? 산문은 얘들아 너무 쉬워. 사실 제가 현대산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어려우면 현대산문이 어려웠지 고전산문이 어렵진 않아요. 고전산문은 유치해 도리어. 너무 뻔해. 이게 도리어 고전산문이에요. 처음에야 고전산문이 읽기가 어려워요지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산문은 너무 쉽다는 거 또 한번 짜증나는 소리 한번 하면서 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앞부분 살짝만 조금만 보여줄게. 자 4.3 사건 때 자 여기 지워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3번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 문제 1번 문제 자 확인 들어갑니다. 4.3 사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교사가 된 나는 자 여기서의 나는 성인이 된 나죠. 보이지? 그리고 여기서의 나는 4.3 사건 때 아버지를 잃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나의 지금의 직업은 교사네요. 이렇게 줄거리 체킹. 어려운 처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 휘진의 등록금을 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죠. 제자 휘진이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얘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준다든가 이렇게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나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교무실로 찾아온 휘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를 죽인 토벌대 원인 박춘보임을 알게 되죠. 그러니 휘진의 아버지가 박춘보고요. 이 박춘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토벌대 원인 걸 확인하게 되죠. 이러면 대충의 줄거리 벌써 나왔지? 짧지만 이전 줄거리나 앞부분 줄거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꼼꼼하게 읽고 이야기를 나가시되 그 뒷부분은 안 읽을게요. 자, 뒷부분 읽어보니까 왜 되게 깡말 그 왜 늙은 노인이 나왔잖아. 노인인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를 것이다. 내 얼굴을 알 리가 없다. 내가 말을 주고받은 것도 그날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그 노인이 이제 박춘보였고요. 자, 이제 봅니다. 중략 뒤를 볼게요. 자, 나의 이야기로 출발하는 이게 여기가 겉의 이야기였다면 중략 뒤에 토벌대 생활 3년째로 접어들던 나 질문 들어갈게. 토벌대 생활이 3년째로 접어들었어요? 누가 토벌대 생활을 했는데? 어머, 선생님 앞뒤 문맥 없이 알 수 있죠.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광범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분명히 토벌대원이었던 박춘보겠죠. 그러니 토벌대 생활을 3년째 이게 박춘보 이야기구나. 그런데 늦여름에 그는 박춘보구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게 박춘보구나. 그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었다. 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이죠. 박춘보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아내 이야기인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구나. 됐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는 이러면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사실은 뒤에 안 읽을 거예요. 이제 박춘보가 뒷부분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적들한테. 그래서 원래는 정말 많은 그들이 이제 원래는 그들이 먼저 박춘보를 본 거래잖아. 그런데 박춘보는 모르고 거기에서 막 하나, 둘, 셋, 넷, 구호를 먹고 22명이 있어. 막 그러면 가가 자기들이 의기양양해서 토벌대한테 얘기를 했지만 막상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많은 토벌대원이 죽고 그래서 자 1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봐주시면 얘가 세 번째 줄 게다가 그 일로 인해서요 자신이 죽었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죽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거기에다가 적과 내통한 혐의까지 받아서 이제 굉장히 곤란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뒷장 넘깁니다. 20페이지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눈빛도 자기를 보는 눈빛도 달라요. 그래서 춘보가 영 딴 사람으로 달라진 것이 이유를 보세요. 의심받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신상에 위해가 올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신상에 위해가 오는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심받는 전향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만 있다면 그는 못할 게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인 거야. 신상의 위해가 올 거라는 것은 결국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소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거든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라지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엉뚱한 사람을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긴 거야. 넘기려고 어느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잡았는데 박준보가 잘못했지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인 거야. 아무나 잡았는데 그 길을 잡고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는데 아버지가 논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아는 사이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가족한테 얘기 좀 해달라. 나 이제 끌려간다. 끌려가면 나 이제 죽는다라고 한 걸 아버지가 들었는데 들었다는 이유로 너도 와. 너도 와 해서 박춘보가 아버지까지 아버지도 농민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농민인데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나는 피해를 본 상처를 받은 억울한 사람이지만 박춘보도 사실은 역사의 피해자가 아닐까.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죠.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의 후유증, 전쟁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이 원래 좀 그렇거든. 이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자 뒷부분입니다. 자 뒷부분 줄거리 보이세요? 그 위에 줄을 보시면 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를 웅얼거렸고 그리고 입을 다물어 버렸고 그리고 거울처럼 눈빛이 흐려지고 무언가 불편한 마음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는 마음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박춘보와의 대화를 통해 대화를 통해 박춘보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뭐뭐 했다는 것이다. 뭐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이었구나. 그의 과거 행위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는 박춘보를 용서하리라고 결심을 합니다. 역사적 피해자니까 아버지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묻힌 자리라도 알고 싶어 찾아갔더니 결국 박춘보는 죽어 있었죠. 이러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에요. 자, 길이라고 하는 작품과 아주 유사하게 시대적 배경이 유사한 것이 내용적인 배경도 유사한 것이 현기영의 순이삼촌이고요. 순이삼촌은 거기 어딘가에 적어놨다가 혹시나 나오게 되면 한 번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자, 문제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1번 들어가시면 자, 대충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 읽었어. 자, 1번 이야기 1과 이야기 2의 시간적 배경은 다르죠. 당연하죠. 이거 옛날 얘기였잖아. 과거 얘기.
이야기 2는 이야기 1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게 됐다는 것도 영향이겠죠. 자, 이야기 2는 이야기 1의 나가 듣고 정리한 거 맞죠? 이야기 1의 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이야기 2에 주목하지. 아버지 사건 때문에 더 주목했던 거 맞죠? 이야기 1은 어른 서술자. 네, 교사예요. 어른 서술자. 그리고 이야기 2는 어린아이 아니요. 내가 듣고 서술한 거. 그러니까 역시나 어른 서술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정답 5번 틀렸겠네요. 자, 넘어오시면 4번 마무리하고 갈게요. 4번. 토벌대의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신상의 위해 때문에 했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던 거지.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2번 선지가 있었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이미 대치가 됐어요. 특히 4번과 5번도 대치가 되어 있었던 선지였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많은 소설을 읽고 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4번이 보였습니다만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인은 하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선지를 살짝 봐두는 것이 지문을 읽는데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 빠르게 읽는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풀이 능력을 키우셔야 되니까요.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도 또한 역시나 제가 이게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적인 부분이라. 얘도 4번까지 있어서 조금 어리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얘도 5분 드립니다. 자, 여기다 넣을까요? 자, 5분 똑같이 진행할게요. 자, 5분 시간 재고 그렇게 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 못 풀었어도 바로 이어갈게요. 항상 그렇듯이 문제 먼저 보셔야 되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염상섭의 작품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1920년대쯤 소설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 표현이 사실 말 표현이 조금은 예스럽거나 어려워도 그냥 읽어가면 되거든. 줄거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좀 처음 보는 어휘들, 예스러운 거 이런 단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섬뜩섬뜩해하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의외로 염상섭의 소설들은 다 중요해요. 왜냐면 그 예스러움이나 염상섭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가치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은 한 번씩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문제 먼저 확인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1번을 봐두시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 어떤 내용인지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거라서 읽어가면서 해당되는 거 찾을 겁니다만 적어도 소설을 살짝만 읽어봐도 알지만 라는 1인칭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2번처럼 서술자가 경험한이라는 1인칭 표현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2번 같은 건 지워야지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3번처럼 장면의 전환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어쨌든 대충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선지를 보고 지문을 읽어가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보기가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기를 보고 우리는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줄거리를 체킹하기 전에 기억, 니은만 보고 체크하고 싶으시면 뭐 그러셔도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3번 완연히 줄거리죠. 어차피 모든 문제가 다 줄거리다. 읽어가면서 중간 끊고 해당되는 거 찾고 제가 이따 찾아드리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4번도 마찬가지로 완연히 줄거리 문제예요. 이게 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학생들이 감상을 하거나 말거나 매번 얘기하지만 결국 줄거리에 어긋나는 걸 찾으세요. 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문 살짝 보여드리면서 이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사실 이 작품이 이제 제목이 임종이잖아. 아니야. 미안해. 이런 태도 옳지 않아? 이런 태도 옳지 않아? 항상 얘들아 뭐라고? 보기를 먼저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 지문을 왜 먼저 봐? 보기를 먼저 봐야지. 저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고 더워서. 자, 보기를 먼저 잠깐 읽어볼까요? 정신의 의학자에 따르면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요. 자신의 병세를 짐작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을 눈앞에 앞둔 환자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신의 병세를 짐작해요. 많이 아프다는 거 알죠? 그러면서도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거나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에 우울이나 분노를 표출하죠. 그러니 다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분노, 우울이 있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이면서 점차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가족들은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환자의 요구를 존중하되 환자를 보호하려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무한정 미뤄서는 안 된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이라고 했으니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 얘기가 나올 거고요. 가족들은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되 무한정 알리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상태를 좀 정확히 알려야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적어도 제목이 임종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소설의 줄거리가 아니고 어떤 정신학자가 죽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리는 얘를 토대로 위글을 읽었을 때 이렇게 볼 거거든요. 어찌됐든 위글을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줄거리는 찾아드릴 거고요. 적어도 제목이 임종이라는 걸 보겠는데 이런 내용이겠구나. 죽음을 앞둔 환자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걸 대응하는 가족들 얘기가 나올 것이고 됐죠? 거기에 맞추어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맞추어서 갈 거고 염상섭의 소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기가 수월치 않아서 제가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읽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줄거리 잠깐만 체킹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두 다 줄거리 체킹 문제였던 거 확인하셨죠? 그 줄거리 체킹해 보여드릴게요. 큰 산소의 아버니 그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만은 장비는 터무니없고요. 비용. 이런 시대에 이런 세대에 뭐 볼 거 있어. 간략히 화장을 해서 뼈나 갖다 묻도록 하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픈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무덤까지는 그냥 화장해라 라고 나라는 존재가 나온 거 보니 아마도 환자가 하는 대사일 것이고요.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라고 얘기하니 여기서의 자기는 당연히 환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미며 생활 방도를 의논한 끝에 이런 유언도 하고요. 이런 유언이 바로 윗대사겠죠.
이런 유언도 하고 뒤에 또 어떤 때는요. 유골을 갈아서 정한 산에 올라가서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그런 지나는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하거나 아니면 그 화장한 그거를 그냥 산에다가 날려줘 라는 말도 해서 가족들을 놀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유언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것이니 이 기회에 미리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여 두자는 것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물론 내가 지금 아파서 죽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죽게 되니까 죽는다면 이지 꼭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당장 죽을 거야 라고 딱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지. 왜? 누구나 자기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런 것일 거예요.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가거니 하는 불안은 있지만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쑤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시 생기고 원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대감 생기고 능히 소복되리라는 새 희망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어제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을 통해 C라고 하는 젊은 위문객이 왔을 때는 C라고 하는 위문객이 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문하러 온 사람이죠. 위문객이 왔을 때는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할 만큼 병인은 병을 앓는 사람, 즉 병인이 여기겠죠? 나라고 하지 않잖아. 병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1인칭이 아니라는 소리고 얘들아 따옴표 속에 나와 있는 나는 1인칭이 아니야. 그거는 제3자가 대사를 하더라도 나는 있잖아 라고 대사를 하는 거니까 서술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병자라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명랑한 낯빛으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수작이라고 하는 건 말을 주고받는다 라는 뜻이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유언은 하지만 그거는 뭐 언젠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한 번쯤은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딱 나는 내 병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심각하니까 지금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은 더 이상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다라고 해서 가족들이 계속 병원에 있으면 돈도 들고 이래서 퇴원을 시키려고 했더니 나 좀 한약 좀 데려와라. 나 먹고 날게. 한약 데려오면 나 퇴원할게. 주사 좀 많이 놔주세요. 왜냐면 좀 주사 나면 반짝 안 아픈 것 같거든. 그러면 삶에 대한 희망이 또 생기고 뭐 이러는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려. 자 위문객의 대사겠죠. 지금 무슨 재단에서 설립 중인데 물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선생을 부사장으로 추대할 듯 싶더군요. 자 C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선생이라는 사람은 또한 이 병인을 얘기하는 거야. 선생을 부사장으로 추대. 그런데 이렇게 편찮으신 줄 몰랐던 거죠. 그야 이사짜리 야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공교에 이렇게 누워 계신 데서 안 됐습니다. 어서 속히 일어나면 나십시오. 병인 보고 얘기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 부사장 자리 운운하니까 또 욕심 생기죠. 당장 죽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C 청년은 병인의 길을 돋워주려고 위로로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러한 내통을 하여주고 또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 이런 표현이 염상섭의 글의 특징이에요. 표현이 그냥 쭉쭉 이어지기 때문에 편치 않거든. 근데 어찌됐든 끊어가면서 읽으면 길을 돋워주려 그러니까 아픈데 빨리 좀 일어나세요 라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얘기를 막 하고 있다 보면 또 결국은 나중에 자기한테도 얘가 부사장이 되고 자기가 와서 얘기해줬고 근데 진짜 부사장이 돼서 자기한테 뭔가 또 떨어지는 게 있겠지. 좋은 일이 없지 않겠다. 있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생각으로 찾아다니다가 병원까지 왔다라는 그런 말눈치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 좀 있으면 일어나게 해야 되겠지만은 하여간 그 축들 만나면 잘 부탁하여 주오. 오늘 C군 찾아준 것도 의외지만 아마 나도 이제 운이 튀려는군? 이제 운이 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힘 좀 써 주슈 꼭 부탁하오. 뭔가 희망을 갖는 거죠. 병인은 젊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은근한 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젊은 손님은 얘가 젊은 손님이니까 젊은 손이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증세를 케어 묻고 병인의 가다 까다 그런 허청 나오는 목소리와 어떻게 보면 사색에 질린 앞에서 이모저모 뜯어본 눈치더니 처음 달려들면서 떠벌려놓은 기세와는 딴판으로 부사장을 추대하네 만에 그건 딴판으로 차츰 기색이 달라지면서 꽁무니를 빼는 수작을 어르름어름하고 훌쩍 가버렸어요. 왜 안 될 것 같거든.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거든.
그러니 뭐 굳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을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잖아. 뭐 이런 생각에 그냥 대충 얼음얼음 하다가 그냥 꽁무니 빼는 기색으로 나가봤어요. 하지만 병희는 또 그 생각이 아니야. 조금만 더 읽을게.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병희는 그래도 신기가 매우 좋아서 아내더러 내일은 피에게 연락을 해서 그 무슨 재단도 내용도 알아보고 가서 이렇게 전달해 주라고 하고 막 미래를 꿈꾸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이 양반이 오늘 해를 못 넘기리라고 서둘다 오늘에 못 넘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퇴원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생각에 멀끔히 병인의 얼굴을 바라들 보며 어쨌든 반갑고 기쁘기도 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과시병이 고망에 깊이 든 것이 아닌 것 같이도 보여서 새로운 희망도 생기기도 하고 뭐 어쨌든 퇴원을 재촉하고 장사 지낼 걱정을 수근수근 하는 게 서로 우습기도 하고 막 자기네끼리 뭐 장사는 어떻게 지내고 그럼 어떻게 할까 이랬던 게 뭐야 살아날 것 같은데 아 그럼 괜히 그래 그럼 당연히 뭐 살아나시면 좋죠 뭐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제 시군이 돌아가고 저녁 때 의사가 왔고 퇴원 운운을 하니까 뒷페이지 2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약 중일거리 윗부분에 있죠. 오늘 내일 새로 어떻겠습니까? 많은 퇴원하시죠? 했더니 퇴원한다는 말에 의사는 도리어 반색을 하죠. 퇴원하는 게 왜냐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게 없거든. 그리고 나서 퇴원하는 차 안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사망을 하고 그것 이후에는 장례를 어떻게 할까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그건 읽으시고요. 맨 마지막 확인해 드릴게요. 맨 마지막 27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자 결론 홍재원 화장작 이면 고작해야 5, 6천 원이면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어휘들이에요. 사실 요즘 세상에 얘들 5, 6천 원이면 커피 한 잔 사기에도 살짝 부족할 돈인데 화장을 하는데 5, 6천 원이라는 건 이 시대는 그래 돈의 가치가 그럴 때니까 시대적 배경이죠. 자, 5, 6천 원이면 너끈할 것인데 없는 돈에 차 싸기 4만 원 예산이라고 하는 엄청나다. 그 4만 원 예상이면 엄청나다는 눈치예요. 없는 돈에. 그러니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다면 무슨 말인지 알지? 화장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뭐 매장하는데 없는 돈에 차싸까지 하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화장이나 매장이나 굳이라고 한다는 것은 위에서 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굳이라고 했다는 것은 돈 때문에 굳이 차라리 화장을 하지 굳이 매장이나 똑같은데 라는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저희들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린다는 건 결국은 돈 들일 거 굳이 필요 있어요? 그냥 어차피 돌아가신다면 누가 알아. 그러니까 돈 들이지 말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죠. 자, 왜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냐고요? 우선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자, 뒤쪽으로 쭉 넘기셔서 저 읽었다는 전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봐주시면 4번 문제 1940년대 뭐 임종에 관한 쭉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다가 맨 마지막 학생 5번을 볼게요. 젊은 축들이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다고 수군거리는 것은 자, 맨 마지막에 읽었잖아. 수군거린 이유가 화장이든 매장이든 무슨 상관 있어 라고 한 게 위에 엄청난 돈이야. 즉 그만한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 그러니 얘네들은 돈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 뒤에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한다고요? 전통적인 가치는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매장을 하는 거죠. 돈이 들더라도. 그런데 전통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해서 답답해한다는 건 전통적 가치를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전통적 가치를 존중받기 원해서 아니요. 이기적으로 돈을 우선시해서. 완전히 반대 얘기지? 정답 5번이잖아. 줄거리 찾는 거야. 자, 줄거리 찾는 거야. 에서 3번 들어갑니다. 자, 1번 선지를 먼저 봐주시면 병인은 자식들의 교육이나 취직을 걱정하며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자식의 교육이나 취직을 걱정하는 표현이 어디 있었냐면 맨 앞쪽에 대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맨 앞쪽에 네 번째 줄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들었어요? 제 말 들었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이런 것들을 의논한 건 언제고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유언을 남긴 것이지 라고 했잖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게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언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1번 선지는 안 돼. 이렇게 줄거리로 체크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읽어가면서 체크하시다 보면 아까 3번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렸죠? 시군이 가고 나서 가족들이 오라?
기쁘기도 하네. 병이 낫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3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아까 왜 니은에서 가서 무슨 재단 좀 알아보고 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건 자기 병이 이제 낫고 혹은 부사장까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지, 2번 선지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지시한 행동이 뭔가 고의적을 맡을 수 없을 거라는 상실감? 그렇다면 그렇게 막 기대에 차서 얘기를 하고 가족들이 이제 살아날 것인가라고 기뻐하고 이러지 않았겠지요. 앞뒤 문맥상 거기는 어쨌든 기대감과 기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실감이라고 하는 부정적 내용은 전혀 앞뒤 문맥상 맞지 않아요. 항상 밑줄은 앞뒤를 보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마지막 마무리. 1번. 당연히 2번은 안 되고요. 1인칭 작품이 아니거든요.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지도 않았고요. 특정 인물이 내적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인물 간의 회상을 교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이랬다, 그랬던 것이다 라는 과거 얘기를 한 것 맞고,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엄청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1번 맞는 거잖아요. 정답. 나머지 아는 거 제해 주시면 서술상 특징에서는 아닌 거 제해 주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남는 게 정답이죠.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 잊지 마. 자, 우리가 아는 작품이든 모르는 작품이든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보기 혹은 최대한 선지까지 활용해서 지문의 줄거리를 찾겠어요. 자, 인물 찾아가면서 줄거리 찾겠어요. 왜? 조점 두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품 더욱 힘내야겠죠? 자, 마지막 작품 채명에게 비 오는 길은요. 네 문제 이것도 5분 드립니다. 자, 이 작품은 조금 중요한 작품입니다. 조금 유의해서 풀어주세요. 자, 똑같은 방식이야. 시간 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시간 잰 대로 문제 푸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먼저 풀 건데요. 항상 1번 보니 서술상 특징 나왔고요. 서술상 특징은 다시 얘기해. 글이 서술되어 가는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면 돼요. 하지만 뻔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좀 독특한 선지들, 예를 들면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한다는 5번 같은 거 얘들아. 장면 전환을 그 짧은 지문 내에서 빈번하면 얼마나 아예 답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확률이 매우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빼고 자연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 그러니까 자연 내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의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볼 생각을 한다. 근데 어쨌든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건 사실은 1번 아니면 2번이거든요. 뭔가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많은 소설 속의 내용 중에 하나니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인물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냐.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건 인물의 사고가 매우 여실하게 드러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가장 높죠. 뭐가 어찌됐건 답을 찍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선지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구나. 이런 선지들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가면서 대표적인 걸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라는 소리고, 자, 2번 문제는 사실은 밑줄 앞뒤만 봐도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지문을 읽어가면서 끊어가면서 그때 가서 찾겠다. 도 가능하고 정말 시간이 없다면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죠. 바로 해도 상관은 없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빨리 4번 선지 D를 보여드립니다. 4번 선지인 D가 어디 있냐면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래에서부터 둘레 이어서 8번째 줄 올라가면 누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D였거든요. 자, 이 누각의 앞뒤를 봅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뭔가 어디 있냐면 돌아가는 길에, 거기 위로 2줄 올라갈게요. 돌아가는 길에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요즘에는 운산 속에 숨어서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아요. 혹시 생각나서 돌아볼 때는요. 수없는 빗발에 씻기면서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도 드나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드나들고 있지 않아. 그리고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쳤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계를 보는 듯한, 미안해, 시계가 왜 나와 여기서. 미안해.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해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니? 왜 되는지 알죠? 뭔가 침울해요 라든가 아니면 박쥐조차도 이제 나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뒤에 4번 들어갑니다. 노동에서 벗어난 병일이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 만약 여기가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면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얘가 지나다가 돌아보는 누각은 그냥 돌아본 누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부정적인 표현이 가득했거든. 그러니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내기엔 너무나 부정적이죠. 그냥 돌아봤던 곳이야. 이렇게 문맥을 보고 찾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고 찾는다가 원칙이다 보니 이건 사실은 너무 쉽죠. 깊게 생각을 넣지 않을수록 쉬워요.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를 풀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넣는다야. 넣어선 안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을 넣는 거죠.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 본인은 안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있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문 앞뒤에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바에서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문을 전체 읽었을 때의 나의 느낌, 나의 사고 속에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문제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가서 앞뒤를 본다. 보고 다시 읽으면 아니라는 게 명백한데 보고 다시 읽지 않고 내 사고로 찍으니까 문제라고요. 그 연습. 그래서 그것만 되면 너무 산문은 쉽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줄거리까지는 아니어도요. 뭔가 개념화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 읽고 지문을 볼 거고요. 4번의 하숙방과 사진관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사진관과 학숙방 그 앞뒤 보면서라도 최대한 인 거 아닌 거 글 전체에서 혹시 필요하면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이따가 지문 읽어가면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기 읽고 우리 출발할 겁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이, 그러니까 무엇이 됐던 소망이라든가 욕구가 있을 텐데 이게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런 한 개인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지죠. 당연하지. 갈등을 겪으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할 거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세모인 부정적인 상황이 나올 거고,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왜 제가 아까 읽어드렸을 때 박쥐조차도 드나들지 않아요 라든가 아니면 침울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심리적인 불안,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들이었겠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는 개인은요,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제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죠. 그리고 불안 증세를 보일 거고요.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세계,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 자기만의 세계에 도리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뭔가 피하고 싶어서 몰두하는 거지 만족하진 않아요.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하고 혹은 실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한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 삶은 또 어때? 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실망하기도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내용이에요. 뭐 병일이가 라고 줄거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관념적인 내용이고, 이 작품이 살짝 굉장히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은 조금 줄거리를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하고, 뭐 줄거리도 아니야 뭐 이게 내면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줄거리랄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문 보고 문제야 풀 수 있겠지.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이렇게 소망이나 욕구가 있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는 개인이 병일이라고 하는 3인칭이 나오고, 여기서 나라는 존재 안 나와. 그러니까 3인칭 소설이고요. 오로지 병일이의 내면이 펼쳐지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병일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적응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됐어. 이런 상황 속에서 병일이의 내면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지나다 보는 누각에 박자나 드나들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침울해 보인다. 이게 다 병일의 내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하나 초점 잡고 갈 거, 이 작품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제한적인 전지적이긴 한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요. 제한적이야. 전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게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를 알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제한이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인물들이 아니라 한 인물,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초점 맞춰서 전개할 때 우리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표현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다, 여기에 초점 맞출 거야, 이걸 골라내는 방법 오로지 한 인물의 심리만 나오면 된다 이랬었죠. 그걸로 유명한 작품이고요. 어쨌든 병일이의 심리만 나올 겁니다. 자, 이 병일이는 거기 우리 지문에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급사 같은,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공장에서 2년째 일하는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노동자지만 본인 딴에는 그래서 노동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왜 사회적으로 신분이 이제 여기 지문 속에서야 그렇게 높진 않지만 본인은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책을 읽고 이것의 지식을 내가 갖고 그것에서 어떤 가치를 얻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병일이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더라도 거기서 책을 사요. 그래서 니체라든가 도스토예프스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의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익히고, 그러니까 노동으로 지쳐서 집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밤늦게까지 책 읽는 걸 이제 삶의 어떤 목표이자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현실은 남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잘 살아.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사진관의 사진사를 만나면서 뭔가 다른 삶을 보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 사진관의 사진사가 어느 날 이제 간혹 들르게 됐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잖아. 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아? 그러면 저축을 대체 얼마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병일은 저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금액을 되게 적게 받는데 거기에서 책 사고 뭐하고 하면 뭐 저축할 돈도 없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진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무슨 말이야. 돈 저축을 해서 이만큼 모아가지고 그걸로 미래의 가치를 어쩌고 저쩌고. 사진사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와 다르잖아. 다르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 현실 본인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삶에 적응되지 않다 보니까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 이런 삶도 있구나 라고 도피처럼 이쪽에 관심을 눈을 돌리긴 하지만 그래서 간혹 가서 같이 대화를 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는 실망을 하죠. 아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여기 와서 시간을 때우고 쓸데없이 내가 혼자서 열심히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또 막상 혼자서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고독하고 힘들고 그래서 사진사에 계속 그 관심을 가지만 그것도 또한 실망하고 하지만 나중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중에 사진사가 죽어요. 그러면서 결국 큰 의미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독서하는 삶으로 다시 매진한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부분에 지문이 나오든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축인 겁니다. 병일을 기반으로 해서 병일의 내면 세계를 위주로 해서 그래서 제한적 전시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하지만 가치를 어느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명확하진 않다 보니까 추구는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갈등을 하는 독서와 현실적인 사회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내용이 막 줄거리가 있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줄거리가 도리어 많지 않으면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줄거리를 체킹해야 문제를 푸는데 그게 많지 않아서 힘들겠지만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래도 꼼꼼히 읽는 연습 이런 글이구나가 알면 그래도 글 읽을 때 뜬금없는 이 사진사는 누구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줄거리를 보셔야 돼서 제가 다 못 읽어요. 자, 한 부분 조금씩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맨 앞부분 잠깐 봐주시면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트리고 아직도 초평이 남아있는 이 성 밖으로 끼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야 아직도 자리 잡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매연과 왜 강조하는지 알지? 뭔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요.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한 거리를 지나고 나면 옛 성문이 있고요. 그 성문을 통해서 가다 보면 두 줄 내려올게요. 병일이가 새로운 인물, 첫 인물 나왔으니까 박스 쳐야지요.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고요. 2년간이나 이 길을 걸었다는 건 그 공장을 2년 동안 다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줄 내려올게요.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많았거든. 왜냐하면 일하다가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에 막 도망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원 보증인을 세워라 라고 주인이 얘기했을 거고 그걸 못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주인이. 그러다 보니까 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다 보니까 주인이 그 뒤에 보이시죠? 매번 금고에 현금을 세고 맞추고 보내고 나면 문 잠그고 얘 가는 대로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자기가 신원 보증인도 없고 사회에 딱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모인 감정. 하지만 하루 일과는 너무 힘들어요. 온갖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참 삭막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중략 이후로 왜 그 뒤에 쭉 보시게 되면 맨 아래에서 33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둘레 6번째 줄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이 튀어오르는 벼루기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숫방이에요. 벼루기가 기다릴 뿐인 오로지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오로지 벼룩만 뛰어요. 벼룩을 누가 좋아하나. 그런 존재만 기다릴 뿐인 심지어는 바람 한 점조차 없는 그런 하숫방이요. 아무도 없어요가 강조점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벼룩만 있고요. 바람도 없어요에 맞추어진 선지어야 된다는 거야. 4번 문제가. 그 앞뒤를 보고 찾으세요라니까. 이해되셨죠? 글씨에 박스 나와 있는 거 그 앞뒤 보세요. 그러한 하숫방에서 활자로 시커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요. 어떤 유혹에 이끌리듯 그러니까 이 하숫방엔 아무도 없고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래서 여기 유혹처럼 다른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진관으로 찾아가고 거기에서는 술과 사진사와 함께 할 수 있는 한담이 있었죠. 그러니 그것만 놓고 문제를 푼다 할지라도 자 4번 선지 보겠습니다. 1번
하숙방은 병일이 자신을 대면하는 고독한 곳이고, 고독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없을 뿐이고 오로지 벼룩뿐이, 이런 선지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찾아라. 너희의 사고 속에서 지문을 다 읽고 보니까 병일이가 생각하는 하숙방은 이런 거야 라는 내 사고를 넣을 필요도 없고 넣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보고 찾으세요. 그리고 사진과는 삶에 지친 병일에게 일시적으로 도피하는, 그러니까 유혹에 이끌리듯 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1번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1번을 바로 못 찾았다면, 앞뒤를 봤는데도요, 선생님 저는 그게 꼭 고독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서 바로 못 찾았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지문을 읽어가면서 아닌 걸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2, 3, 4, 5번은 아마 하숙방이 아니라 사무실에서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사무실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썼거든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 그리고 3번 선지 바로 들어갈게요. 미음에서는 이라고 해서 미음을 보니까 미음 내용 앞뒤를 한번 봅니다. 위에가 뭐였냐면 사진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수다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주어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요, 사진사의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문득 미음이에요. 자기를 기다릴 듯한 어젯밤 펴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즉 사진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자기 방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일지도 모를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저 뒤를 보면 알지만 얘가 이게 무슨 짓이냐, 나 왜 이러고 사냐, 가끔 사람 그럴 때 있거든요, 얘들아.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약간은 방탕하게, 약간은 유혹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걸 살면서 또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 가질 때 있고, 나 뭐하고 사냐, 나 왜 이러냐, 그런 느낌? 아니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그 아랫줄에 있잖아요. 장마 탓이야. 내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약간 유혹에 이끌려서 이렇게 수다 떨고 술 마시고 이러지만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자신의 삶으로 자꾸만 가야 된다라는 사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비록 고독하고 힘들어서 이쪽으로 일시적으로 왔을 뿐이지만, 그런 면목으로 보건대. 자, 5번 선지입니다. 병일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 요구한다? 아니요. 딱히 관심 간다는 표현도 없고. 왜? 관심은 도로지 자신의 원래 삶의 모습을 쳐다보고 미련을 두고 생각을 떠올린다는 건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도리어 다시 미련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리겠죠. 타인의 삶에 관심 갖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실망 내용도 없고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 5번 선지는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요, 앞뒤 보면 바로 체킹 될 거야. 자, 2번은 아까 하셨고요. 자,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이거라고나 할까요? 이거 병일이의 사고, 병일이의 내면, 주관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거 맞죠? 뭔가 글 자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인물의 내면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과장된 말과 행동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비극적인 분위기의 반전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 두 번째, 자연에 대한 감각적 묘사 같은 건 없었고요. 빈번한 장면 전환도 없었어요. 단지 한 번 거기 사무실에서 사진관으로 가긴 했지만 이걸 빈번하려면 적어도 2번 이상은 장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것도 아니고 긴장감 해소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뭔가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닌 것들을 날려주다 보면 그럼 결국 2번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남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많이 안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리고 작품 봐봐. 굉장히 낯설걸? 되도록이면 낯선 작품. 얘들아, 이 교재 되도록이면 내가 낯선 작품 싫었어. 하지만 EBS가 좋아하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학습이 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쉬운 건 아니지만 풀린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건 조건을 지키고 있다. 어떤 조건? 학습 조건. 어떤 학습 조건? 지문을 보고 줄거리를 찾겠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도 이 원칙대로 연습을 할 거고요. 그걸 스스로 문제 풀고 집중해서 내가 풀어내겠다라는 능력으로 풀다 보니까 나 이제 다 풀어.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학습 방법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